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통합사회 온라인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시험 범위 진도를 마무리를 할 텐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이제 등교 수업 때 제가 설명했던 부분 중에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잠깐 보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이제 사회 이동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배웠습니다. 사회 불평등을 배우면서 사회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 사회 이동은 자, 이동 기간에 따라 또 이동 방향에 따라 이동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뉜다라고 했었는데 특히 이 이동 방향에 따라서 자,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으로 구분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계층, 자, 상위 계층, 중위 계층, 하위 계층으로 이제 나뉘는 계층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평 이동은 그 중에서 자, 자기가 속한 계층, 상위든 중위든 하위든 자, 자기가 속한 계층 안에서 자, 사회적 위치만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계층보다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속한 계층보다 더 낮은 아래 계층으로 내려가는 일 없이 자기가 속한 계층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회 이동이 수평 이동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기가 속한 계층보다 더 높은 이제 계층으로 올라가는 거 이제 자기가 속한 계층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자 올라가는 것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속한 계층보다 더 낮은 계층으로 자 내려가는 것. 자, 그것을 수직 이동이다라고 했는데 요 수직 이동이 그 이제 방향에 따라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으로 구분된다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안 한 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수직 이동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계층 이동인데 자, 자기가 속한 계층에서 위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계층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승 이동이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계층보다 더 낮은 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하강 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해서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사회불평등이 사회복지제도로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회복지제도의 종류 중에 하나로 공공부주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주의 대상이 되는 자 빈곤층은 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하느냐. 그래서 이 빈곤층을 규정하는 그 기준,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첫 번째는 절대적 빈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적 빈곤이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 이 상대적 빈곤이란 개념이, 자,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자, 50%의 미만인 상태. 이거, 이제 이거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안 해준 반이 있어가지고, 그 학급의 이제 학생들은 자,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별로 이 상대적 빈곤을 규정하는 내용이 사실은 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제 그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0% 미만인 상태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또 어떤 나라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뭐 20%의 미만인 상태를 뭐 상대적 빈곤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이제 가구 소득이 자 중위 소득의 50%의 미만인 상태를 가리켜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상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을 지금 여기에 필기가 되어 있는 이 개념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계신 통합사회 교과서 193페이지를 보시더라도 상대적 빈곤에 대한 설명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대적 빈곤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자, 50%의 미만인 상태이다. 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상대적 빈곤에 대해 몰랐던 이제 그 학생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을 배웠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뭘 배울 거냐? 지금부터는 자, 공간 불평등에 따르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자, 27페이지를 펴시면 되고, 자, 교과서는 여러분 196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사회 불평등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이 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제도가 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자, 그리고 그것들이 각각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자, 지금부터는 공간 불평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불평등의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자, 주요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의 밑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간 불평등에 따르는 문제점은 대부분 이제 어떤 그런 요인에서 발생을 하느냐. 자, 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그런 격차에서 오기 때문에, 자, 수도권에 있는 이제 공공기관을 자,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서 지방 도시의 인구를 성장시키고, 또 지방 도시의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도시의 교육, 자, 이런 부분을 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도로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방 도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균형 개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 균형 개발 정책의 이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 첫 번째 수단, 자, 주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자, 이전하는 자, 이런 도시를 뭐라고 하냐면은 혁신 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혁신 도시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그 직원의 가족들까지 지방으로 이렇게 좀 이전하게 되는 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그런 이제 도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 기업을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지방으로 이전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커요. 왜냐면은 그 민간 기업은 여러분 정부의 밑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자기네 기업에 손해가 된다면은 정부의 기업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에 있는 그런 기업이나 민간 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밑에 있는 자, 정부가 만든 공공기관을 자,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이런 공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전시키기가 좀 쉬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자, 혁신 도시를 육성해서 이 혁신 도시의 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 혁신 도시에 있는 학교, 또 연구기관, 또 이제 산업체, 뭐 이게 기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 여러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도시를 조성하고 자, 발전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구를 자,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은 당연히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구가 이동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학교에 다녀야 되는 이제 그런 나이대의 학생들도 많이 이동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학교 같은 그런 교육기관도 자, 발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방법을 써서 혁신 도시를 자,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기업 도시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는데, 이 기업 도시는 뭐냐? 자, 바로 민간 기업이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 자, 운영하는 방법이다. 혹은 자, 이렇게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는 도시를 기업 도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민간 기업이 도시의 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니면은 뭐 도시의 관광, 아니면은 뭐 도시의 또는 뭐 그런 상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도시의 문화, 이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이제 도시의 여러 부문들을 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마련해 주는 도시가 바로 기업 도시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은 수도권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이제 충청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강원도 좀 영서지방 이제 이런 데에는 기업들이 이제 민간 기업들이 진출해서 이제 도시의 뭐 주거 아니면은 상업, 그 다음에 뭐 문화, 관광 이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여러 가지 자, 방책을 통해 균형 개발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점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자연, 인문 환경을 고려한 발전 전략을 세워서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특색 있는 뭔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자연 환경이 굉장히 다른 곳보다 좋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그런 인문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그런 환경들을 굉장히 잘 살려서 뭐 축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특산품 같은 거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발 전략을 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런 전략이 바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 불평등을 이제 그 해결하고 좀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에 대해 알아봤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조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혁신도시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자, 전국에 10개의 혁신 도시를 조성해서 총 153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자, 이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2019년 기준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그 국토의 균형 이제 발전을 위한 혁신 도시 육성에 굉장히 이제 그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 불평등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노인, 청소년 아니면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외국인 이주민 같은 자,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 지위나 배경 때문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자, 동등한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려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법이나 제도 같은 걸 보면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뭐 이들을 뭐 차별한다든가 이들을 억압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이나 제도 같은 거는 굉장히 이들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규정해 놓고 있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모든 사회가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모든 사회가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법적인, 자,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런 불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자, 그런 실질적인 그런 불리한 조건들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자,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자, 그거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자, 이런 환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은 기업이나 자, 공공기관의 자, 장애인 고용 할당제 혹은 자, 대입 과정에서의 농어촌 학생 전형 등 자, 차별받는 집단에 자, 특혜를 주는 적극적 우대 조치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고용 할당제는 뭐냐면은 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직원의 이제 몇 퍼센트는 자,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면은 뭐 10명 중에 뭐 1명은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애인 같은 분들에게 조금 이제 그 이제 취업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좀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대입 농어촌 학생 전형은 여러분 가끔 들어본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거는 자, 대학 입학에 있어서 농어촌 같이 좀 외진 곳에 살고 있어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그런 선발하는 이제 대학에 그렇게 입학시키는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 적극적 우대 조치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런 적극적 우대 조치를 도입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느냐?
자, 바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활동을 보면은 이에 대한 그 주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평등을 위한 역차별, 자, 나의 생각은 이라고 해서, 자, 적극적 우대 조치 도입에 따르는 역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자 라는 활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해보시면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해주면서 이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혜택을 주고 더 여러 가지 그런 유리한 조건을 이제 조성해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적극적 우대 조치가 너무 이제 지나치게 도입될 경우에는 사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그런 지위나 아니면은 직책들을 가지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지위, 직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충분한 그런 실력과 그런 능력을 갖췄음에도 그런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대단원 6단원, 교과서 대단원 6단원은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의와 불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단원 7단원, 자, 문화와 다양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단원 7단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대단원 7단원은 문화와 다양성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원 1단원이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인데, 이 중단원의 학습 목표는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과 삶의 방식을 탐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권이란 게 무엇인지, 또 문화의 속성이 어떤 것이며 문화권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함께 배우고, 그다음에 자연 환경에 따르는 문화적인 특징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함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아래 나온 것처럼 생각해보기라는 활동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날씨가 사람을 만든다. 자, weather make it man 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킹스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 나온 그런 대사를 인용한 것 같은데,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에 사진이 하나 나와 있죠. 네. 그 국물 요리 사진인데, 자, 왼쪽은 뭐냐면 갖은 채소와 해산물, 향신료를 넣고 끓이는 동남아시아의 전통 요리, 똠양꿍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생선과 감자, 양파, 당근 등의 채소를 넣고 담백하게 끓여낸 러시아 지역의 수프, 우하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국물 요리가 나왔느냐? 자, 왜냐면은 요 국물 요리라는 것은 세계 어느 지역을 가던 접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각 지역에 따라 그 재료와 조리 방법 등이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똠양꿍이나 우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국물 요리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국물 요리들이 각 지역마다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뭐 재료라든가 아니면은 조리 방법들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런 이 국물 요리로 대표되는 식문화라는 게 여러분 그 각 지역의 기후적인 특징, 또 지형적인 특징, 또는 이제 그런 인문 환경상의 특징,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번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왜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음식이 발달했구나 라는 걸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문화라는 것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 문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더 깊게, 더 넓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보기 활동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과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네, 자, 소단원 1단원. 자, 문화권의 의미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문화권이라는 소단원 1단원에 대해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단어를 나가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은 자, 문화라는 개념이에요. 문화. 영어로 하면 컬처죠. 그래서 이 문화라는 개념은 자, 한 사회의 구성원이 만들어낸 자, 공통의 생활 양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예술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이제 품위 있는 것, 자, 우아한 것, 이런 것에 조금 한정돼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조금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문화는 자, 한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공통의 생활 양식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의, 식, 주, 먹고, 그다음에 입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를 하는 자, 그런 문화. 또 그 이외에도 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생활 양식 전반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배운 자,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서 자, 주위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표 범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화적 특성이 자, 유사하게 나타나는 지역, 그래서 주위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표 범위가 바로 문화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각 지역은 이제 문화권을 어떤 문화권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으로 나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배우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 문화와 자, 문화권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문화의 5가지 속성이라고 해서 자, 문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 나중에 뭐 사회문화 같은 거를 배우실 때도 이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자, 문화의 5가지 속성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는 일단 크게 5가지. 자, 전체성,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그리고 변동성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자, 5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체성은 뭐냐? 자, 바로 문화의 구성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그 유목민족 아시죠? 유목민족. 말 타고 다니면서 이제 뭐 이렇게 가축을 기르면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이제 가축을 이제 뭐 이제 그 풀을 찾아서 이제 가축을 이제 이동시키고 가축을 먹이고 기르고 하는 자, 그런 유목민족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몽골족 같은 그런 유목민족들이 있는데, 그런 유목민족들은 자,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느냐? 바로 이동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동성, 뭐 기동성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자, 모든 문화의 그런 이제 구성 요소들이 기동성, 자, 이동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맞춰서 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동하면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육포 같은 그런 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자, 말을 타기 쉽게 만들어 놓은 바지라는 그런 이제 의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쉽게 그 이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분해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집, 예를 들면 이제 몽골 지역에 이제 게르 같은 그런 이제 집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르 같이 쉽게 분해하고 또 조립할 수 있는 자, 이동식 가옥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요소들이 이동성, 기동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소에 맞춰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의 자, 전체성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전체성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성입니다. 공유성. 그래서 이 공유성은 뭐냐? 자, 바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 공통의 생활 양식을 공유한다라고 해서 자, 문화라는 것은 자,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자, 공유되는 것이다 라는 성격이 바로 공유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관용적인 표현 중에서 여러분 그 잔치국수를 먹는다는 표현 아시죠?
네, 잔치국수를 먹는다는 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국수를 먹는다는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자,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자, 어떤 사람이 자, 결혼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은 그 이제 잔치국수를 먹는다라는 그 말 속에 숨겨진 그 속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는 그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관용적인 표현을 포함해가지고 공통의 생활 양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자, 대화를 하다가 자, 이번에 누구누구가 잔치국수를 먹는데 라고 하면은 아, 그 사람이 곧 결혼을 하는구나 라고 바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지만 자, 다른 나라 사람과 자, 대화를 하다가 누가 잔치국수를 먹는데 라고 하면은 자, 그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은 그 말 뜻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국수 먹는가 보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점들이 바로 문화의 공유성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의 세 번째 속성은 바로 학습성입니다. 학습성. 자, 문화는 자,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자,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은 자, 문화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고, 그 다음에 피곤해서 내가 뭐 잠을 자고, 자, 이런 것들은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인간의 자, 본능, 이제 동물의 그런 이제 그 본성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 이제 그 문화로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조금 힘든 행동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천적 학습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문화의 네 번째 속성은 바로 축적성입니다. 축적성.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다음 세대로 전승되고 계속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굉장히 다채로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축적성을 또 굉장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뭐, 부대찌개 같은 거를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대찌개 같은 거는 뭐냐? 우리나라의 이제 고유 음식 문화로 존재했던 그런 찌개라는 그런 음식 형태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다양한 뭐 햄이나 뭐 소세지 같은 자 이런 음식들 이제 그런 음식 재료들이 더해져 가지고 전혀 다른 자 새로운 그런 음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의 축적성을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사례일 뿐만이 아니라 자, 문화의 변동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사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속성은 뭐냐? 자, 바로 문화는 자, 외부적 요인에 의해 소멸되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라고 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부대찌개 같은 사례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마라맛 그런 음식 이제 그 중국의 마라라는 향신료를 사용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퓨전 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로제 소스라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그런 창의적인 소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퓨전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런 변동성의 사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음식 문화 같은 것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문화도 마찬가지로 자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소멸되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문화의 변동성이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총 자 전체성, 공유성, 그 다음에 학습성, 축적성, 자 변동성이라고 하는 5개의 속성으로 이제 그 성격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에 대해서 문화의 5가지 속성을 이렇게 배워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자 문화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문화권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문화적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서 주위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표 범위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문화권은 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자 문화권은 보통 자 높은 산맥이나 대하천 자, 거대한 사막 등에 의해 구분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게 대규모로 존재하는 자연물에 의해서 문화권이 자, 구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문화권 내부는 자, 핵심 지역과 주변 지역
그 다음에 점이지대라고 하는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 주변 지역, 점이지대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 각 지역이나 각 문화권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들을 나눈 그런 이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은 뭐냐? 핵심 지역은 한 지역이나 문화권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중심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심부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지고 한 지역이나 문화권의 특성이 점점 약해지는 외곽 지역을 주변 지역이라고 하고, 이 주변 지역에서 점점점 더 멀어져서 한 지역과 다른 지역, 그러니까 두 지역의 경계선 부근이 되는 지역, 그래서 그 인접한 두 지역의 특성이 모두 나타나는 지역을 바로 점이지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은 핵심 지역과 주변 지역 또 점이지대라는 이 서로 다른 지역들로 구성이 된다 라고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문화권은 이제 앞서서 배운 이런 여러 가지 자연물에 의해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제 그런 세계의 문화권들을 살펴보면은 이 문화권이 굉장히 거대한 자연물들에 의해서 구분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뭐냐? 바로 이슬람 문화권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문화권의 경계를 이루는 사하라 사막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설명하면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검색해 보면, 네, 여기 사하라 사막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바로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여기 여러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변이 다 노란색이에요.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사막 남쪽에 있는 사람들과 사막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왕래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사진이 잘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사하라 사막은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와 그 다음에 여기 서남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제 통틀어 가지고 이슬람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 이슬람 지역과 그 다음에 이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여기 푸른색으로 덮인 지역 보이시죠? 이 지역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을 문화적으로 나누는 그런 이제 경계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하라 사막이 이런 이슬람과 아프리카 문화권의 경계를 이룬다라는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동아시아 문화권과 남아시아 문화권의 경계를 이루는 그런 자연 지형이 또 있는데, 그 지형이 바로 뭐냐면은 히말라야 산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도 굉장히 우리가 사진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높고 굉장히 험한 그런 산맥이기 때문에 이 산맥을 이제 그 사이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교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환경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을 검색을 해보면은 네, 굉장히 높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구름이 막 이쪽을 지나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평균 이제 해발 고도가 뭐 7,000에서 8,000m가 되니까 이제 백두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을 뭐 한 3개는 기본으로 쌓아 놓은 그런 이제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굉장히 높고 험준한 산맥들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뻗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지도에서 보면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사진이 나왔네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이나, 중국과 인디아, 인도의 중간 지역에 딱 이렇게 걸쳐 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과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남아시아 문화권 사이에 경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히말라야를 건너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기 굉장히 이제 힘든 이제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문화권의 경계를 이루는 자연지형은 히말라야 산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아메리카라는 대륙으로 이제 건너가서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권의 문화권을 살펴보면은, 자, 앵글로 아메리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는 어디냐? 주로 이제 그 백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제 북아메리카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자, 멕시코부터 해서, 자, 그 멕시코 아래에 있는 뭐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르헨티나, 뭐 그다음에 페루, 칠레, 콜롬비아, 자, 이런 자,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문화권을 통틀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앵글로 아메리카와 자,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권의 경계를 이루는 것은 자, 리오 그란데라고 부르는 굉장히 큰 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오 그란데도, 자, 리오 그란데 강을 쳐보면은 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리오 그란데 강이 여러분 굉장히 깊죠. 여기 보시면은 계곡이 굉장히 깊게 형성돼 있고 계곡 사이의 폭도 매우 넓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리오그란데 강을 넘어서 이제 강 건너 지역으로 가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자연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리오그란데라는 강이 여기 보시는 자 미국과 그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자 멕시코 사이에 어떤 이제 문화적인 그런 경계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자, 세계 문화권들의 경계를 이루는 자연 지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내용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뭐 자연 지형이나 이제 그 이외에도 다른 것들에 의해서 자,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자, 이 문화권은 자, 기후나 자, 지형 등의 자연 환경과 그 다음에 산업이나 자, 종교 등의 인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기 때문에, 자,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각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환경에 적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생각해보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뭐 음식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의복 문화, 그 다음에 주거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후나 지형 같은 그런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연 환경, 뭐 기후나 뭐 지형 같은 그런 요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산업이나 종교,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그런 인문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자, 그런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영향을 다양하게 받아서 형성되는 것이 문화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 자, 바로 자연 환경에 의해 구분되는 문화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권에 자, 여러 가지 문화가 자연 환경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자, 의복 문화, 음식 문화, 자, 주거 문화라고 하는 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문화를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볼 이제 문화는 자, 의복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여러 지역의 의복 문화가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기후의 영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후가 추운 지역, 예를 들어서 뭐 냉대 기후 지역이나 자, 한대 기후 지역이 있는데, 자, 이런 기후가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는 자, 보온을 위해서 보온에 유리한 자, 털옷을 주로 입는다 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내용이죠. 추운 지역에서는 일단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생존에 우선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물의 가죽이나 자, 털로 만든 그런 옷을 입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후에 따라서 이제 세계 여러 지역을 살펴보면은 또 자, 굉장히 더운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아니면은 이제 남아메리카, 자,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덥고 일반적으로 좀 습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놓은 자, 사막기후 같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더울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건조해요. 자, 그래서 이런 통풍이 안 되는 옷을 입으면은 이제 그 열이 체온이 이제 몸 안에 갇혀버리면서 굉장히 사람이 이제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그런 이제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더운 지역에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뉴스나 그런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시베리아나 아니면은 저기 그린란드나 아니면 캐나다 북부 이제 이런 곳에 굉장히 추운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이렇게 자 털로 만든 옷을 이제 주로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네, 자 아랍의 전통 의상 같은 자 굉장히 덥고 그 다음에 건조한 사막 기후 같은 이제 아랍 지역의 이제 전통 의상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 보시면은 온 몸을 덮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그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굉장히 그렇게 가벼운 그런 소재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통풍, 그 다음에 통기성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긴 그런 이제 의복을 입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 의복 문화에 그 기후 같은 자연 환경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의복 문화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음식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음식 문화, 세계 여러 지역의 음식 문화를 보면은 자연 환경이 자, 굉장히 이제 음식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예를 들어서 자, 강수량이 풍부해서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쌀과 밀이 잘 자라는 지역, 예를 들어서 뭐 동아시아나 자, 동남아시아를 들어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지역은 여러 가지 쌀, 자, 빵, 자, 국수같이 자, 곡물과 관련된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중국, 그다음에 자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도 자 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식으로 해서 이제 음식 문화를 발달시켜 왔고 그 이외에도 이제 그 농경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곡물을 재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쌀이나 빵이나 아니면은 뭐 떡이나 국수 같은 자 그런 곡물과 관련된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강수량이 부족하고 자, 기후가 건조해서 자, 목축업이 발달한 지역 이제 목축업이 발달한 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목축업이 이제 그 발달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뭐냐면은 이런 기후가 건조한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자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목축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목축업이 발달한 지역의 예시로 나온 자 중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느냐? 네. 자 중앙아시아 같은 지역은 네, 죄송합니다. 좀 쓸 내용이 있어가지고 자 중앙아시아의 이런 여러 지역들은 자 스텝이 발달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텝이 뭐냐? 이 스텝이라는 거는 건조 기후의 자, 초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 기후 지역이라 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오지는 않는 그런 지역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풀이라든가 아니면은 작은 그런 이제 관목식물 자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어서 가축에게 자 풀을 먹이기에는 자 좋은 지역 자 그런 지역이 바로 스텝이라고 불리는 그런 건조 기후의 초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아시아 같은 그런 지역은 자 스텝이라고 불리는 초원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가축들을 이제 그 데리고 다니면서 자 스텝에서 자 풀과 물을 먹이는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그렇게 이제 꾸려 나가고 이제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자 이런 지역은 목축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자신들이 기르는 자 가축의 고기 그 다음에 자 유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음식 문화 같은 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런 강수량이라는 그런 자연 환경이 음식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인간의 문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주거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주거 문화는 사람이 이제 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지
생활하고 그다음에 잠도 자고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문화 요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주거 문화에 의해서 지어지는 전통 가옥도 자연 환경을 반영해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세계 여러 지역의 전통 가옥을 보면은 그 각 지역의 기후, 그다음에 지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전통 가옥이 구분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여러분 그 전통 가옥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면은 사막 지형은 일단 뭐가 많냐면은 흙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막 지형은 흙을 이용한 전통 가옥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이집트 같은 곳을 보면은 이집트 전통 가옥 같은 곳을 보면은 어떻게 이제 집이 지어져 있느냐. 흙으로 집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막 지역의 흙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흙을 이용해서 벽돌을 굽고 그래서 벽돌을 쌓아가지고 흙벽집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전통 가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냉대 기후 지역에서는 뭘 이용해서 집을 짓느냐? 바로 침엽수가 넓게 분포한 냉대림, 타이가라고 불리는 이 냉대림의 목재를 활용해서 통나무집을 굉장히 많이 짓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대기후 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은 북유럽이 있어요. 북유럽인 이제 뭐 러시아, 뭐 핀란드, 그다음 노르웨이, 스웨덴,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슬란드 같은 그런 이제 유럽의 북쪽 지역들이 냉대기후 지역인데, 이런 냉대기후 지역에서 굉장히 광활하게 발달한 그런 이제 숲이 뭐냐면은 타이가라는 숲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여기 사진을 보면은 타이가라고 하는 그 냉대 침엽수림의 그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후가 일반적으로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추운 그런 이제 지역에서는 나무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잎사귀도 그렇고 전체적인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침처럼 뾰족뾰족한 모습으로 많이 자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나무를 침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냉대 기후 지역에서는 침엽수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자라고 있어서 이런 침엽수가 많이 분포한 그런 숲을 침엽수림, 다른 말로 이제 냉대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는 이제 타이가, 이제 그들의 말로는 이제 타이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타이가의 목재를 활용해서 통나무집을 굉장히 많이 짓는다. 그래서 보면은 핀란드 지역의 전통 가옥을 보면은 뭘로 짓느냐? 다 집을 나무로 지어요. 집을 통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집을 견고하게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냉대기후 지역에서는 이렇게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높은 산지 지역, 이 지역을 고산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서는 주로 뭘로 집을 짓느냐? 바로 이 지역은 고산 기후로 인해서 나무가 적기 때문에 돌을 이용해서 전통 가옥을 짓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산 기후가 뭐냐면은 높은 산지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높은 산지 지역의 고유한 그런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고산 기후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기온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물이 많이 분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산 기후 지역에서는 기온의 문제도 있는데 이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이제 열악하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안데스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데스 산맥 같은 지역은 고산 기후로 인해서 나무가 적어서 나무 대신에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는 돌을 이용해서 전통 가옥을 많이 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남아메리카에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 있죠. 뭐가 있냐면은 마추픽추가 있습니다. 네.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꼬이네요. 페루에 보면은 마추픽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통 요새가 있는데, 이런 요새는 고산 기후의 그런 지형을 이제 고산 기후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걸로 이제
이제 지은 요새냐? 자, 바로 돌로 지은 요새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에 그런 이제 산에 나무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돌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자, 요새들을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 고산 지역,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고산 지역은 자, 돌을 활용해서 전통 가옥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자, 가축을 기르는 지역. 아까 얘기했던 주로 이제 중앙아시아 같은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뭘로 집을 짓느냐? 사실은 이 지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스텝이 발달했다고 했죠. 그래서 스텝은 건조 기후의 초원인데, 여러분 사실 풀을 뜯어가지고 집을 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 스텝 기후 같은 자, 가축을 기르는 지역에서는 어떤 것으로 많이 집을 짓느냐? 자, 바로 가축의 털과 가죽으로 자, 집을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자, 몽골의 게르 같은 이런 그 전통 가옥을 보면은 이 가옥에 이제 뼈대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거는 나무지만 이 가옥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외장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가죽을 이렇게 감싸는 이런 뭐 줄과 같은 것들, 밧줄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 동물에게서 얻는 자, 그런 가죽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굉장히 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다양한 세계 여러 지역의 전통 가옥들을 보셨는데 이런 전통 가옥들이 어떤가요? 자, 각 지역의 자연적인 환경이 어떻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전통 가옥의 모습도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자,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주거 문화라든가 자, 음식 문화 또는 자, 의복 문화라는 것들이 자연 환경에 의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각각의 문화가 자, 자연 문화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잘 정리해 보시고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자, 우리가 자, 소단원 1단원 자, 문화권의 의미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다 형성되는 문화권의 내용을 함께 공부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사실 제가 조금 이제 시험 범위가 더 나가는 걸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렸었는데 뭐 추석 때 이제 그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못 들은 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개천절 대체 휴일 때문에 수업을 못 듣는 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자,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프린트 28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자, 시험 범위로 결정된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프린트 여기 보시면은 프린트 20페이지가 있죠. 자, 프린트 20페이지에 자, 소단원 2단원 금융자산의 특징과 자산관리의 중요성부터 해가지고 프린트 자 28페이지에 자, 소단원 1단원 문화권의 의미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문화권까지 자,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이제 시험 범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부터 배우는 내용은 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제 말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은 자, 여기서 모두 마치고, 자, 시험 범위도 자, 이 28페이지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거에 대해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저 통합사회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이제 등교 수업을 오셨을 때 이제 제가 있는 교무실에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